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이른바 법사주의보가 내려졌다는 후문입니다. 대선 때 논란이 됐던 그 법사 맞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사의 지인이라며 내 대통령 쪽한테 법사한테 얘기 잘해줄게 라며 여권 인사에게 접촉해서 공천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했던 피해 사례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용산 주변에 내려진 법사주의보, 이거 실체는 있는 건지,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목소리 완전 회복했습니다. 많은 분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바꾸려는 당원은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입니다. 결론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대행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돼서 내려놓은 건 맞냐, 꼼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여당 내부에서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어찌 되는 일인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6%. 정말 걱정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 보시죠. 2달 연속 물가가요 6%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에요. 6.02 6월이었는데 7월에 6.3%. 자, 그럼 8월은 역시 6%를 넘길 거다라는 예측 가운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게 최악이다라는 겁니다. 최악, 24년 만에 최고. 원재료가 상승에 폭염 플러스 장마까지 겹쳐서 마트에서 장 볼 게 없다. 주부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은 금리 추가 인상 얘기까지 꺼내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정말이지 가계 경제가 무너지는 곡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협공.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누가 누구와 짜고 공격을 할까? 협공.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실수하면 왜 꼭 잘못하면 언론 탓만 하냐? 당을 사당화 만드느냐라고 협공을 했습니다. 어제 첫 방송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그 장면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 이재명 의원은 이에 대해서 침소봉대하지 말라라고 대응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윤핵관. 한국일보 3인이 쓰고 있는 기사가 오늘 참 흥미롭습니다. 윤핵관 관련 기사입니다. 당을 쇄신하겠다며 비대위 닻을 올렸는데 키를 잡은 건 여전히 윤핵관이더라. 논란의 장면 첫 번째. 사퇴한 윤영석 배현진 최고위원이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위에 들어가서 표를 행사한 것. 논란의 두 번째 장면. 결국 그래서 당원을 바꿔서 뭘 하겠다는 건지 봤더니 직무대행을 내려놓겠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것. 여러분은 이 논란의 두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이거 자칫 감동 없는 쇄신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예요.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일촉즉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촉즉발.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의 정말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시에 출격을 한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국면 계속
팔로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아침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 민주당의 대표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여당의 내홍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대위로 가자라는 거에는 중지를 모았는데 그 방법을 두고 이준석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꼭 이준석 대표 측 이핵관 아니더라도 여당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방법이 거치냐,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주제, 꼼수, 절차적 흠결, 비대위 속도전 통할까? 오늘 뜨거운 이야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핵관 측을 중심으로 꼭 이핵관이 아니더라도 여당 일각에서 내부에서 이 비대위 전환 방식의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꼼수가 아니냐라는 건데요. 어제 최고위를 열어서 비대위로 가자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최고위원 4명 이상이 필요한데 이준석 측 인사로 분류되는 정미경 최고, 김영태 최고는 안 나갔어요. 당연히 안 나가겠죠.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반대하고 있으니까 안 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정족수가 어떻게 됐나요? 앞서서 조수진 최고 사퇴, 배현진 최고 사퇴, 윤영석 최고 사퇴했잖아요. 정족수가 부족해요. 4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사퇴했던 배현진 최고와 윤영석 최고가 최고의원 자격으로 참석해서 표결을 강행합니다. 여당 최고위원들이 줄사퇴에 기능 상실했다는 최고위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다. 꼼수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사퇴한 사람이 왜 나오냐? 꼼수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은 당사자 윤영석, 배현진 최고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대표께서 혼자 정하시는 건가요? 비대위원장은 이제 일단 전국에 선출이 되면은 직무대행이 그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최고위랑 따로 논의는 안 하시고요. 직무대행의 권한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원님께서 최고위 사퇴를 좀 고민했다. 아무래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이제 일단 그 사퇴 의사는 다 밝히기 때문에 다만 이 당에 이제 지금 최고위 기능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의 수리가 지금 안 된 거죠.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퇴를 거부하면서 지금 다른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위장사퇴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사퇴를 하고자 하는 다 이제 진정한 의사고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지금 일단 과도기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기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퇴의 의사. 비상 상황으로 상정하고 어제 당론 채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원내대표께서 얘기했거든요. 원내대표께 한번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퇴 선언 최고위원 사퇴하겠다는 사인을 저는 이미 밝혔고요. 그 이상은 오늘 자리를 요청하신 원내대표실이라면 문의를 해보십니다. 배현진 최고도 윤영석 최고도 결국은 원내대표에게 물어봐라 라는 겁니다. 해명은 이렇습니다. 사퇴하겠다고 의사는 밝혔는데 사표를 안 냈으니, 사퇴서를 안 냈으니 아직은 최고위원이다 라는 건데 진짜 사퇴가 맞냐, 꼼수 사퇴가 아니냐라고 묻자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꼼수 사퇴는 아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인과 행정인의 차이가 사실은 행정인은 사퇴를 표명하더라도 사표 제출이 수리되고 할 때 또 임명장을 받을 때 정확하게 직무가 시작되고 끝나죠. 그런데
정치인은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대로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자체로 사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사퇴했으면 그거로서 끝나는 건데 사무처 직원이 처리 안 했다고 다시 부르면 아니 사퇴 안 한 것처럼 가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거 본인 스스로도 스탠스가 꼬인 거죠. 예. 변명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윤영석 최고도 그렇고요. 예. 또 배현진 최고조차도 아주 당차게 29일 날 사퇴를 내놓고 다시 아직까지 인수인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지금 현재 모든 국민의힘 지도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뭔가를 정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낮에 서병수 전국위 의장도 똑같았어요. 우왕좌왕했어요. 본인은 권성동 말하자면 권한대행이 유일한 정당성,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상대표체제, 비상체제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말하자면 전국위원회 의장이기 때문에 소집하라 그러면 소집하겠다. 예. 모두가 혼란스러운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걸 정확하게 지켜보고 이거 하나하나가 만약에 가처분 소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유리한 그런 국면을 예. 스스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비대위를 반대하는 명분은, 그리고 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이 이 비대위를 비판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당대표 복귀,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의 반발에는 명분이 없다라는 당내 비판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 대표 쪽 얘기가 아니라,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최고위원 두 분의 사퇴가 꼼수냐 아니냐라는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최종적으로 진짜 사퇴를 한 최고위원은 결과적으로 조수진 의원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게 꼼수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게요. 예. 민영배 의원 케이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민영배 의원은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하고 싶은 의사가 있고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민주당으로 다시 못 돌아갔을 뿐이지.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나 이런 최고위원들은 다시 최고위원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전국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하면은, 제가 요건을 갖다 봤더니 전국위원회 소집 절차가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상임 전국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아니면 전국위원회 위원들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사표가 마침 수리가 안 됐다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 참석해가지고 의결을 한 것이다. 마침 수리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사표가 아예 제출 안 된 겁니까? 그거는 모르죠. 아마 제출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답변은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배현진 위원이 최고위원이 계속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번 더 이상은 할 일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한 번은 괜찮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지금 비상 상황은 맞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 96조에 비대위 설치 관련된 요건이 비상 상황 발생 시예요. 그런데 이 비상 상황이 어떤 게 예냐? 예를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당 대표가 거리 또는 거리가 됐거나 최고위원회가 기능 상실됐거나, 이거는 당에 대한 비상 상황에 대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딱 요 두 케이스만 이제 비대위가 설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 대표도 직무정지가 되어 있고 원내대표 리더십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저분을 원내대표로 인정을 할 것인가?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이제 비대위가 들어설 상황이긴 한데, 이 비대위로 원만하게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예. 너무나 미숙하고 너무나 이렇게 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당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위원직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꼼수다, 그 위에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꼼수 사태는 아니다. 전용기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봐요? 꼼수 사태로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꼼수 사태로 보죠. 꼼수 사태고, 이것은 원칙도 없고 절차도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국회가 지금 재정상적으로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면에 보면 국민의힘 내용사항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사퇴를 했지만 사퇴를 하지 않았다고 저렇게 의결 절차, 표결 절차까지 들어가는 엄청나게 비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원이 구성돼서 이제는 상임위도 굴러가고 다양한 상임위에서 민생정차들을 밟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당이 내용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줄 수 없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지 본인들도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꼼수 사태 맞다. 그렇죠. 꼼수 사태로 비롯을 했지만 이 사태 때문에 지금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준석 대표를 정리할 것인가 이 고민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원칙도 절차도 다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꼼수 사태가 맞다. 네. 보통 요 얘기할 때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이 되는 과정에서 꼼수 탈당 사퇴가 많이 비유되잖아요. 네. 이거 꼼수 사태라고 하셨으니까 네. 민영배 꼼수 사태랑 이거 꼼수 사태랑 어떤 게 더 질 낮은 꼼수 사태라고 보세요? 이게 당이 국민들께 신뢰를 잊을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둘 다 이런 식으로 같은 망해가는 수준입니까?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저는 영향이 크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둘 다 꼼수다라는 지적이에요. 자, 이준석 대표에게 좀 빌미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전투력을 올려주는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인데 이 대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직에 사퇴합니다 라고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하는군요. 윤영석 최고위원을 직격한 거죠.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가 나온다.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환멸, 허은하, 부끄럽다. 신인규, 제거 작전이다.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꼭 이준석 측이 아니더라도 당 안팎에서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하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시장입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에게 쓴소리를 했었던 홍 시장이죠. 왜 자꾸 꼼수로 돌파하려는지 안타깝다.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 안 하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무리한 바보짓을 하나. 바보짓이라고 했어요. 이 대표 마음에 안 든다고 당까지 혼란으로 밀어넣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 이거 비대위는 필요해 보여요. 비상 상황도 맞아 보여요. 네.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론들의 논조에도. 그런데 비대위로 가는 과정이 절차가 중요한데 세련되게 못합니까? 꼭 이렇게 아마추어 같이 꼼수를 써서 꼭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까? 비춰지기에는 꼼수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난주에 그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투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스스로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를 써서 했었어야 되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아, 무리한 수 맞습니까? 무리한 수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생각하면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비대위로 전환을 할 거며 어떤 방식으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건가라는 상황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뭐 사퇴 의사를 표했는데 사퇴서를 제출 안 한 사람들이 왜 꼼수를 부려서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거는 의견을 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고밖에 얘기가 된 거 없거든요.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의원총회에서 지금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예. 의원총회는 의견을 모으는 자리지 사실은 비대위로 전환하려면 최고의 의결 과정 혹은 상임 전국위 혹은 전국위 의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또 전국위를 소집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최고위를 거쳐서 지금 이런 당의 혼란이 계속 더 얼마까지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국위 빨리 하기 소집하면 위해서는 되잖아요. 전국위 소집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 전국위를 3일 전에 소집을 하고 예. 거기서 의결을 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전국위를 구성해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당의 혼란 상황이 앞으로 1주, 2주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차상 최고위원들 모아서 이렇게 해서 비대위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저는 불가피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꼼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두운 그다음에 리더십이 무너진 당을 조속히 수습하려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비대위로 전환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는 과연 누가 분명하게 답을 주실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 과정을 거쳐서 빨리 조속히 진행되는 게 급한 거지, 뭐 이걸 가지고 됐다 잘못됐다라고 논하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리수고 꼼수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 방법이 최선이었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 사퇴하겠다라고 밝힌 윤영석, 배현진 최고위원은 또 뭐 필요하면 또 최고위 들어갑니까? 아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비대위로 전환되기로 했잖아요. 이제 남은 거는 과연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건가,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임명할 건가의 절차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사퇴 의사를 표했던 최고위원들이 더 이상 할 일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최고위가 당분간은 소집될 이유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현재의 최고위는 기능을 상실해서 의총에서 이미 최고위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간 상황인 거죠. 이번 한 번만이다. 그렇죠. 더 이상 알겠습니다. 뭐 최고위원들 의견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두 번째 논란의 장면은 이겁니다. 판단은 뭐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냐를 두고 당원을 바꾸는 과정 중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 직무대행을 내려놓겠다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의 권한으로 비대위원장을 꾸린다. 논란입니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이 의결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당원에 국힘에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무대행을 내려놓겠다던 권성동 직무대행이 결과적으로 직무대행이 다시 돼서 복귀를 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퇴했다던 최고위원들이 되살아나고 직무대행을 내려놓겠다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무대행으로 되살아나고 약간 헷갈립니다. 본인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퇴 의사를 표시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거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은데요. 이미 그 부분도 다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무대행 그대로 그러면 일단은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은 어떤 거 웃을 때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선출에 관련해서는 안에서도 좀 언급이 있었어요?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하자. 당당주를 해석하는 문제도 있고 또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원 개념도 있고 또 비대위원장도 선출을 해야 되고. 김용주 의원님, 네. 결과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으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서병수 의장 말씀도 참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에요. 예. 왜냐하면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변화된 게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으로 했을 때와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게 그 핸드폰 본 것밖에 없는데, 그게 그 변화 하나 가지고 그전에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비상사태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미 정합성이라든지 정당성은 이미 벗어났다, 심하게 얘기하면. 다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방금 말한 대로 과정에 여러 가지 스타일을 다 구겼으나 예. 최고위는 다시 오고 하더라도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지막 남은 일은 뭐 비난을 받을지라도 어쨌든 권한대행조차도 비대위원장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서병수 위원장이 말한 대로 전국 상임전국위원회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당헌 당규를 고쳐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미 사실은 이 길은 원래는 장제원 원내대표가 하고자 했던 길일지도 몰라요. 거기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말하면 장제원과 권성동의 갈등이 나와서 일부러 아닌 것처럼
같이 밥도 먹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권성동 원내는 장제원 의원의 비대위로 가자 내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바꾸자라는 네. 거에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장 본인이 의원 원하는 대로 가게 자초한 되는군요.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죠. 어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인데 문제는 앞서서 이제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던 최고위원들이 살아 돌아와서 도장 찍고 나는 사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너무 장면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비대위원장만 임명하고 직무대행에서는 또 바로 내려와요? 이번 한 번뿐입니까 이것도?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무대행하고 원내대표는 불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떼낼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법조인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만 떼놓고 난 원내대표는 계속 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원내대표가 아니면은 직무대행도 날아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핵심인데 당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당대표나 권한 대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무 대행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당원을 찾아봤더니 이러한 당원에 대한 유권 해석을 누가 하느냐 상임 전국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핵심은 최고위원회도 아니고 상임 전국위원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은 상임 전국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권한 대행밖에 없지만 직무 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주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그건 안 된다 직무대행이 빠져 있으니까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선임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원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당원을 개정해야 할 수 있는 권한도 상임전국위원회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임전국위원회가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해가지고 그 직무대행에게 그 비대위원장 권한을 인정을 하든지 유권해석으로 인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권 원내대표는 지금 사실은 사퇴를 하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어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지 간에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원내대표를 사퇴하든 말든 그건 본인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일의 선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상 상황에서 절차마저도 굉장히 허투러져 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왜 도대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데가 일 처리를 저렇게 하느냐 이런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박정하 의원님. 네. 그럼 이준석 대표 쪽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봐라. 나를 싫어했던 배현진 등등 권성동 등등 다 돌아오지 않았냐. 나 하나 복귀 막으려고 내려놓는 척 물러나는 척 이랬던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 비판의 빌미를 자꾸 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하나 생각해봐요. 당이 이렇게 지금 위중한 상황으로 가 있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는 옳게 행동하고 있는 건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무너진 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무너진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당이 가야 될 수순은 조속히 비대위로 전환하고 그 비대위도 오래 갈 게 아니라 저는 빨리 해서 관령으로 가서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빨리 조속히 세우는 게 우선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의 처리, 그다음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걸 계속 언제까지 당을 흔들고 오는 거는 저는 옳은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비록 당원권이 정지돼 있지만 그래도 당원으로서 그리고 당 대표로서 저렇게까지 반발을 하면서 당을 혼란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옳지 않다. 물론 주변에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나 아니면 용산이나 이런 것도 과연 옳게 했느냐라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당대표의 직을 갖고 있었고 당원권이 비록 정지돼 있는 사람이라도 저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 저렇게까지 세세하게 빌미를 잡으면서 비판한 일은 아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당의 리더십을 우선 세우는 게
가장 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으로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될 것 같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도 직무대행이에요? 아니죠. 지금 앞서 저희가 그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데 불가피 최고위원들이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저도 지금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그 다음에 일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저는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상임 전국위를 거쳐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때까지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책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엔 아까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무너진 대표 리더십, 원내대표 리더십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 가서 결단을 하고 이때까지는 저는 원내대표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마저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임명권을 줬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당을 수습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 임명이 시급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권성동 원내가 일시적으로 직무대행 권한을 받아서 당대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행사해야 비대위로 띄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거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자상히,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직무대행 그리고 당의 개혁을 위해서 최고위원직에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당을 수습하는 일이 급선무기고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어쩔 수 없이 최고위원으로서 원내대표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다만 비대위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임명하겠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이 말 한마디가 어렵습니까? 왜 아무도 얘기 안 합니까? 당에서. 그걸 왜 박정호 의원이에요? 그 얘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의 리더십이 다 무너졌잖아요. 누가 당을 대표해서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 같은 거를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속히 빨리 비대위가 구성이 되기로 했으면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그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최대한 짧게 해서 정상적인 리더십을 만들어서 그 대표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당의 내홍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내놨을지 보시죠.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민생도 그렇고 해결할 일이 많아 대통령실과 당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2, 3당이 모두 비대위입니다. 제1당, 제2당, 제3당이 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드는 아주 희한한 정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내에서 일고 있는 논란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인데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이 법사 주의보가 소위 내려졌다고 합니다. 누가 이 대통령 부부와의 사적 인연을 가장하여 참칭하여 대통령의 이름을 팔면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 이런 얘기가 용산 대통령실에게까지 그 첩보가 보고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건지 강하게 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 법사주의보 그 내용부터 보시죠. 공론화된 법사 찬스 대통령실 칼 빼드나. 저는 칼 빼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법사 논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함께 보시죠. 정치권을 중심으로 첩보가 생산됐고 대통령실에도 첩보가 들어갔어요. A 법사가 그 법사군요. 사진을 보니까. 논란의 그 법사.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첩보, 정보지입니다. 아직은 첩보예요.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첩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캠프 때도 논란이 됐었던 그 법사입니다. 대선 때도 논란이 됐었던 그 법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고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대본의 네트워크 본부 고문 무속 논란에 네트워크 본부를 당시 후보 대통령이 해체해버렸죠. 그 법사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소문이 늘 많습니다. 누가 누구를 팔아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데 악의적인 헛소문일 수도 있고 사실관계가 필요해 보이는 첩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 확인에 조치 취할 예정. 이 말은 이미 대통령실에서 사실관계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많이 됩니다. 근거 없는 낭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무게가. 윤 대통령 부부는 A 법사와 전화 등 어떤 경로로도 접촉이 없다. 2년 끊었다. 대통령은 저 A 법사와 사적 인연 없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이 김영주 의원님. 네. 보통 이 굉장히 나쁜 사례입니다. 이게 보통 정권 초랑, 정권 말에 이런 사기 사건들이 횡행해요. 물론 아직은 뭐 대통령실에서 판단해 보겠다고 한 만큼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논란이 됐었던 그 법사 아닙니까? 그 법사 혹은 그 법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대통령 내지 대통령 부부와의 사적 인연을 팔고 다닌다. 뭐 이런 의혹이에요? 네. 이미 대통령 선거 여당 내부에서의 토론회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유승민 후보와의 논쟁 속에서도 나왔고 또 캠프에도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적을 받았고 해체가 됐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빨리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특별관찰관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민정수석도 없으면 과연 누가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느냐. 요거는 그럼 누가 알아봐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합니까? 그걸 이제 검찰이 할 것이냐 한동훈 장관이 할 것이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누가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조사한다는 있고 권한이 누구 있는가 이건 공백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빨리 특별감찰관을 빨리 지정하라. 아니 이거 김영주 의원님 빨리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예, 빨리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뭐 어떤 경찰이나 검찰청에 용산경찰서라도 빨리 지시를 내려서 이 수사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전현기 의원님 이 지라시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 대통령실 입장이 아마 좀 다르게 나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사실이라면 그런 이야기,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딱 정확하게 끊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캠프 때부터 이미 이 사람과의 그 대통령과의 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도 정확하게 끊지 못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떠한 권력이든 권력자 본인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주변이나 측근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 해당 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캠프 때 대통령 후보의 등을 투닥인다거나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이 법사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충족이 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이 사람이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줘야만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우리 대통령을 믿고 한번 국정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대하게 안고 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있었고 김무성 대표를 전화로 정말 기가 막히게 흉내낸 사기꾼도 붙잡힌 바 있었어요. 늘 이제 권력자와 가까운 사이임을 사칭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빨리 잡아야 됩니다. 만약 사실이면.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아주 한 걸음 더 들어간 단독 보도가 보도됐습니다. 동아일보가 뭘 취재했냐면 이 대통령실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 저희 돌직구쇼 보도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자, 그 법사의 지인이 내가 공천 도와줄게. 김 의원, 전 의원 재선 달아야지. 내가 공천 도와줄게. A 법사와 가깝다는 B 씨가 여권 인사에게 접촉합니다. 차기 총선에 공천을 받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여권 인사들에게 접근,
불교계 활동을 토대로 정치권 인맥을 넓힌 것으로 알려진다는 게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B 씨를 만난 한 여당 의원. 이 법사의 지인이라는 B 씨가 대기업 고위 임원들과의 모임을 함께하는 등 발 넓은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대화 과정에서 B 씨가 A 법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자,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밥 먹다가 정혁진 변호사랑 제가 밥 먹다가 아유 정 변호사님 잠시만요. 네네네 법사님. 아이고 형님. 지난번에 제가 보내드린 굴비하고 정혁진 변호사랑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좋아요. 예. 이거 아니에요. 뭐 밥 먹는 거 가지고. 아니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네네. 내가 B 법사, A 법사와 친분이 있는 것을 과시하면서 네. 공천 주겠다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야 돼요. 특별감찰관 법에 비위행위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인사, 그 다음에 계약, 국가와 관련된 계약, 그 다음에 금품 수수 뭐 이런 것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도 임명이 안 되는데 왜 지금까지 임명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물론 이 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그 법상에 그 감찰 대상자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돼가지고 그 샅샅이 그 주의를 감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대통령실 부근에서 어떻게 보면 독버섯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그 조그만한 그런 독버섯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커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여야 모두가 이런 있는 제도를 왜 운영을 갖다 안 합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부터 명확하게 그 주변부터 단도리를 해야 이런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고 그래야지 이제 현 정권이 더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하 의원님 이거 분명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위기고 지금 국정의 상황도 지금 좋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까지 국정과 이 대통령실의 발목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분명히 질문 드립니다. 법사도 아니고 법사 지인이 공천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럼 법사는 공천 줄 수 있어요? 법사가 어떻게 줘요? 이미 해체돼서 사실은 저 대통령실에서 지금 브리핑한 것처럼 이미 이 교신이 끊어진 지 오래됐을 수도 있는데 법사가 어떻게 공천을 줘? 공천이라는 거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주는 거지.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사도 아니고 법사 지인이 왜 대통령과 법사 팔면서 공천을 운운합니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 아까 앞서 저희가 본 거 보면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실관계 파악해서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저는 이미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니까 이거는 여지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 하잖아요, 벌써. 이미 여러 군데 보도에 걸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런 것을 방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사실은 그 측근 비리 내지는 친인척 비리 이거 유명하게 알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관계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돈의 팔촌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 사돈의 팔촌 그 지금 A 법사라는 사람은 지난 대선 과정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사실은 네트워크 본부하면서 이미 다 해체돼서 소위 말하는 파문을 당한 사람인데 이런데 속을 필요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게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통해서 정리를 할 건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저는 분명히 정리를 해주는 게 옳은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회복 불가능한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업가에 이른바 이 법사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연이어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는데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최근 일부 기업에 법사주의보를 당부했다. 이것도 참 이례적인데 그제 그룹 대관 담당 부서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 모 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 혹시나 잘못된 판단할까 봐 미리 주의 당부한다는 취지다. 자, 박정호 의원님. 네. 이거는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모 법사가 기업들에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혹여 기업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참칭하는 등의 행위에 넘어갈까 봐 미리 워닝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조치였다고 보여져요. 그런 조치였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미 지라시에도 나오고 보도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대관 업무를 하는 기업에 저런 연락을 할 정도면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기업에 저는 연락해서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그거보다도 빨리 법사에 대한 주변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라면 저는 빨리 도려내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그럼 뭐 어떻게 도려낼 수 있습니까? 일단 아직은 뭐 그게 명확하지가 않죠. 그 법사라고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을 텐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받거나 아니면 사기를 할 그런 편취 의사가 있으면 사기죄나 사기 그 미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알선수재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대기업의 대관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이게 저 사람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굉장한 후각이 발달된 곳이 대기업 대관 업무인데 대기업 대관 업무 담당하는 사람한테 대통령실에서 저런 그 경고를 줄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법사에 대한 영향력이 실질적으로나 또는 과장적으로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정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법사가 과연 이런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그렇다고 이게 대통령 내지 대통령 부인과 법사의 관계가 특수관계다라고 공격하는 것도 몇 단계를 너무 건너뛴 지나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법사는 지난 대선 때 선거대책본부에 네트워크 본부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서 윤 대통령이 직접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뭐 무슨 일정 메시지를 막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무속인 논란 뭐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네트워크 본부 해산됐는데요. 국민들께서 혹시나 그 오해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선대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해당 법사가 그때도 대통령을 곤욕스럽게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이 일로 또 대통령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건 아닌지 대통령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후보 시절에 그 법사가 후보의 어깨를 탁 이렇게 하면서 안내하는 영상도 논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여기는 뭐 이게 있고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 탁.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사람의 어깨를 저렇게 등을 탁 두드릴 수 있을까? 민주당에서도 저때 비판 많았잖아요. 굉장히 비판 많이 했죠. 해당 영상 때문에 실제로 대관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혼란의 도가니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영상 때문에 법사들이 어떠한 이권에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대기업한테 이 법사는 우리랑 관련이 없고 대통령과 뭐 영부인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굉장히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대통령실께 좀 당부를 드리려고 싶은 부분은요. 대통령 눈치나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본다고 이 해당 부분을 어물쩍 넘어가는 순간 우리 국민들께서는 굉장한 지탄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어떠한 이권에 개입을 하든지 간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직언을 해서라도 해당 법사와의 관계 그리고 해당 법사의 사실 유무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대통령실의 역할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선거 기간에 과도한 법사 공세가 결과적으로 역풍을 불러왔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입니다. 들어보시죠. 자, 준비가 되면 좀 저희가 들려드리겠고요. 김의겸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계속해서 무속 논란을 가중시켰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름도 나오면서 오히려 소위 역풍이 일기도 했었죠. 그때 이야기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인물이 김 법사입니다. 법사와 김건희 씨가 연관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 쪽은 두 사람이 무관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가 최소한 7년 전부터 김건희 씨와 잘 아는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아니,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 사진들입니다. 스님과 김 법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에서 함께 찍었느냐? 바로 2015년 김건희 씨가 주관한 마크 로스코전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그 법사가 이 법사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사입니다. 그리고 그 법사는 대선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공격의 빌미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상가 무슨 법상가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어떤 분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수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이거 30만 되는 사람 반발하면 도저히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뭔가 튀는 행동을 좀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 대검에 있는 간부들이 장관한테 총장이 이거 압수수색 할 텐데 장관이 선수를 치십시오. 네. 그래서 압수수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 같은 쇼죠. 예. 다 무섭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계속해서 법사 논란이 나오는데 박정호 의원님, 네. 진짜 법사랑 연락 안 하시죠? 저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요?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대통령실이 뭐 호락호락하거나 뭐 빈틈이 있거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활동을 더 많이 하니까 저 법사가 어떤 얘기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술이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그런데 이게 현혹되지 하시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은 급급한 변명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우리 전용기 의원이 또 국회 의결점에 갔고 서재현 위원장이 나오셨는데 네. 민주당 입장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으로 해서 근거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언론인 취재에 의해서 그리고 저게 팩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진 법사라는 분이 저희도 이제 패널로 한두 번 주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떤 뭐 야당 혹은 뭐 그 흠집 내기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좀 그 대통령실 스스로가 한번 좀 더 이제 그 내부 관계를 한번 냉정하게 사실관계로 한번 확인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호바나 컨텐츠, 즉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2015년 때부터 계속 활동했던 것이 있었고, 예. 그리고 건진 법사라는 분이 고문으로 이게 명함이 있었는데 김건희 이제 여사 쪽에서는 고문 명함만 줬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분이 고문으로 명함을 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나서 국민께 설명, 해명, 변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의 지도부 공백 사태 그리고 비대위 쇄신의 움직임이 용산 대통령실로의 쇄신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한때 비서실장과 몇몇 수석이 사의를 대통령께 표명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기록하던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이 사의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반려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묘한 기류 변화가 느껴지는데 자, 그제 어떤 쇄신을 한다, 근거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직원들이, 참모들이 탁 잘랐어요. 그런데 어제 하루 만에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건 대통령께 결정될 일입니다. 라고 기류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 말은 김영주 의원님 사실 쉽게 해석이 되지요.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고 빠른 시일에 비서실장, 수석, 장관 및 필요한 인사 쇄신을 감행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역대로 큰 틀에서 대규모의 사태 이런 것들이 대충 집권 한 6개월 정도는 가야만 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은 어지간한 일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대대적인 수술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어떤 말하자면 그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럼 원포인트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부분 자체가 공식적으로 주변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고. 원포인트 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쓴다면 대통령실에게 활력을 줄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혹은 그 속에서 여당의 요구라든지 가장 요청이 되는 부분을 하나 풀어주는. 그럼요. 예. 그런 부분 이제 막힌 맥을 뚫는 거죠. 우리가 침을 맞는 방법도 있고 약간 어떤 머리가 다쳤을 때 피를 흘리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건데 그런 극단적인 요법들이 필요하지만 전체 기조는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의 수술은 아직까지 안 하겠다.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된다. 3, 4개월 뒤에 하되 지금 당장 당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열어놓고 가겠다는 그런 어떤 스탠스로 저는 읽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정말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유능한 상징적인 사람 몇 명 원포인트로 탁탁탁 인사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지지자들이나 또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 대통령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어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까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도 다 충원이 안 됐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더라고요. 그건 연연하면 안 돼요, 사실은.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거기에 연연해서 가면은 이게 굉장히 일을 더 거르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깊은 해설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선거 때 제가 이렇게 대형 미디어월에 매일매일 나왔는데 오랜만에 지금 대형 미디어월 앞에 제가 나왔습니다.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실시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인데 아직 선거 때는 아니지만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도지쿠쇼의 자랑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여론조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꼭 이러니까 선거 때 같아요.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먼저 전체 응답자들의 응답 결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리서치뷰가 의뢰하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전체 응답자 중에 13%가 바로 차기 대권주자로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뽑았습니다. 굉장히 어린 젊은 나이에 장관으로 데뷔한 스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렇게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12%. 수치는 비슷비슷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뭐 정치권에서 대권 주자, 당대표를 다 역임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정치 베테랑과 한동훈 장관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1%,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10%, 그리고 징계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9%, 그리고 미국 휴가가 있는 안철수 의원이 6%, 그리고 국토부 장관 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 4%. 지금 보수권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왔다. 얼마나 기라성 같은 사람들입니까? 뭐 원희룡,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홍준표, 자, 김용주예요.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13%.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제 우선은 뭐 젊은 시대의 흐름에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 스타일리시하죠. 그다음에 스마트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또 야당이 도와준 게 있죠. 박범계 의원이나 지리상에서 철험의 의원이나.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는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이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이분들은 이미 다 가족을 비롯해서 지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검증돼서 거의 전모를 알고 있습니다. 베테랑들이고. 예, 홍준표 그 시장이 대학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다. 자수전에 있어서 뭐 한탕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걸 다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가족 리스크도 있고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는 이 여론조사가 맞을 겁니다. 또 하나는 아마 이게 1번 누구, 2번 누구가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가 야, 한동훈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해 이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여론을 조사당한 사람이 그냥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그렇군요. 여론입니다. 그렇지만 말하자면 대선 중반 이후에 한 2, 3년 뒤에 다시 물어봤을 때 과연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도해 드릴 때마다 이 묘미이기도 한데, 여론조사의 묘미이기도 한데, 이 여론조사, 똑같은 여론조사인데 답변한 사람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답변층을 굉장히 한번 좁혀봤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바로 보수층의 응답만 추려봤습니다. 보수층 응답자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까는 전체 응답자예요. 이 안에는 보수도 있고 중보도 있고 뭐 진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특성을 코딩을 하는 거죠. 나는 보수입니다 라고 답했던 응답자들의 데이터만 코딩을 해서 뽑아봤을 때 여론조사 결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묘미예요. 자, 아까 결과 여러분 기억하실 테고 한동훈 장관이 무려 보수층에서 23% 스코어, 굉장히 높은 스코어를 한 장관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주자는 몇 퍼센트일까? 이게 중요할 텐데, 자, 순위가 좀 바뀌었군요. 오세훈 시장이 보수층에서 17%. 그런데 한 장관과 오 시장의 지지율 격차 6%포인트 차이 납니다. 그리고 홍준표 14, 이준석 12, 안철수 8, 원희룡 6. 보수층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럼 김영주 의원님, 보수층으로 좁혀봤더니 아까와 결과가 사뭇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좀 다소 우스갯소리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도권의 많은 인구들이 야,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듣기 싫더라. 언제까지 호남, 영남 대결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하나 있어요. 한 장관 사투리 안 쓰는군요. 오세훈 시장 사투리 안 쓰는. 아, 홍준표 전까지 사투리 안 쓰는군요. 그러니까 TK에서 볼 때 홍준표 시장 올드하다. 유승민 사투리 우리를 쓰잖아. 배신한 거 아니냐. 사투리 쓰잖아요. 네, TK 민심은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보수 중에 일정 정도 포션이 많은 건 아무래도 TK, PK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미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유승민, 홍준표는 아닐 수 있다. 미래 세대에게 차라리 오세훈, 이준석한테 더 포커싱을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물론 사투리의 지지 성향은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않았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자, 말씀드립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흥미로운 해설이었는데 박정호 의원님. 네. 오늘 민감한 질문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곤란하게 해드려서 미안한 마음도 좀 아니요. 있는데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안 좋아요. 네. 지금 20%대죠. 네. 계속 하향세인데 1인자가 이렇게 지지율로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명실상부 2인자가 이렇게 잘 나가면 그걸 바라보는 1인자의 심정은 어떨지, 그리고 잘 나간다는 2인자도 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떨까요? 지금 현재 나온 수치만으로 봐가지고는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에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보고 싶은데 전체 응답자와 그다음에 그 보수 지지층 간의 순서와 지금 격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지금 이게 연동돼 있는 저는 선호도라고 보여져요. 대통령, 그러니까 전체 지지자 중에 한동훈 장관이 제일 먼저 꼽히고 그 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가는데요. 보수 지지층으로 가면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그 다음에 순위도 바뀝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수 지지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권 교체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답게를 지금 바라고 있는 갈증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답게,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시켜준 것답게, 그리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답게 뭔가 좀 잘해봐라.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 입맛에 맞게 단칼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차기 주자군들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용산에서 걱정할 게 아니라 과연 그럼 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게 됐는지 저는 용산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핫투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핫투 공개합니다. 오늘은 핫투입니다. 게 아니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밝혔던 만 5세 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시키겠다라는 정책,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을 맞았죠. 박 장관이 며칠 고집하다가 입장을 돌려바꿨습니다. 반드시 하겠다더니 폐기할 수도 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3일 만에 4일 만에 필요한 정책이 폐기할 수도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들어보시죠.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하나 더 얹어서 부모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정 대표님 부모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정책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정책은 수정되고 변경되고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처리하실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근데 글쎄요, 폐기할 수도 있는 정책이다. 박 장관의 입장이 꽤 많이 바뀌었군요. 함께 보시죠.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을 발표했죠. 갑자기 업무 보고도 했어요. 그리고 발표했어요. 4년에 걸쳐 3개월씩 앞당기겠다. 시민단체 등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 목표는 변함없다라고 강경하게 초반에 밀어붙였습니다. 1개월씩 앞당겨서 12년간 땡길 수도 있다. 이런 다소 좀 뭐랄까요,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도 밝혔어요. 그런데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자 어제 폐기할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 장관이나 정부 입장에선 입장을 바꾼 게 아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국민들은 말하는 뉘앙스와 톤과 돌아가는 분위기를 정치인들보다 때론 더 많이 잘 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서재현 위원장, 학부모죠? 네, 맞습니다. 예, 다 같이 학부모인데 박 장관이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네. 폐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장관이 사실 동료복이 있어서 지지율 올라가는 것이 박순애 장관 또 한몫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상대성이다. 그 장관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리지만 교육이란 게 또 우리 국민 특히 부모님의 가장 관심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신중하고 신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신중하고 의견 수렴해서 국민들이 모두가 합의할 수는 없지만 절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환경, 정책 변경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검증이 안 된 장관이 검증이 안 된 정책을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특히 교육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저는 그 정책이 교육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생률도 줄어들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저런 만 5세 입학의 시기도 문제가 있지만 구조적인 인구적으로 했을 때 임용이라든지 선생님 그리고 학교 문제 그리고 지금 중요했던 대학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 더 나아가서 교육이 어떻게 보면 그 취업과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아젠다,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걸 다 뒤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독대하다시피 그리고 그 당사자인 학부모와 자녀 그리고 취학생들은 배제된 채 저렇게 5세 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4년마다 3개월씩 당길 수도 있고 한 달에 1개월씩 또 이렇게 하겠다.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어떻게 보면 실무형, 즉 언론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대화할 것이 장관의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렇게 국민들이 단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자녀 본인의 스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묻혀버리면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대성 효과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아니 외국은 유럽은 만 5세 때, 6세 때 입학한다.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박 장관이 비판받고 있는 이유는 만 5세 입학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보육 시스템이 같이 개편돼야 됩니다. 학제도 같이 개편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이랄지 대학을 마치고 취업할 수 있는 연령,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는 연령, 고등학교 학제를 3년으로 할 건지 4년으로 할 건지, 중학교 학제를 고등학교에 합계시킬 건지, 초등 과정을 6년으로 할 건지 5년으로 할 건지 학제가 전반적으로 연계돼서 개편이 돼야지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 돌보는데 힘드니까 나라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2년 더 일찍 입학. 이렇게 지를 사안이 아닌데 굉장히 지금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그렇습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교육 전문가가 아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이분이 행정 전문가라면서요. 근데 이렇게 행정이라고 하는 즉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향 정말 대통령님께서도 능력이 있어서 뽑았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능력이 있는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먼저 해야 될 것은 외국도 보면 취학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어떤 아동까지 어떻게 초등학교 갈 때까지 하는 이제 유보 통합을 먼저 해서 3세, 5세, 6세까지 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유보 통합을 통해서 유치원의 반발도 잠재워서 적절하게 또 실제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여성 경력 단절이거든요. 지금 5세를 만약에 그렇죠. 초등학교 보냈을 때 1시에 학교가 끝납니다. 근데 유치원은 사실은 3시까지 돌봐주고 종일 돌봄 시스템이 있거든요. 갑자기 교육부에서 초등학교에다가 3시, 5시 종일 돌봄을 시스템 넣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현장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외국 연수 갈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9월 학기제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라든지 혹은 여당의 교육위원을 통해서 사실 공청회 정도로 하면서 여론을 조성해 보면 결론에 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우리 한상훈 사회수석도 교육부 장관하고 또 다른 입장을 냈단 말이죠. 5세 가겠다는 입장인데 또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정말로
지금이라도 저는 교육부 장관이 자기의 어떤 진퇴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은, 행정은, 국정은, 특히 교육 정책은 선 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때야말로 전문적인 유능함을 보여줄 때인데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박순애 교육장관이 음주교육 정책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일반 국민과 소통 없이 대통령한테 느닷없이 보고하니까 술 한잔 먹고 하지 않으면 저런 교육 정책 말할 수 없어요. 맨정신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합니까? 교육은 국가 백년지 대계인데 5살로 내리는 게 그게 쉽습니까? 신중하게 국민 여론과 함께 신중하게 장관들이 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협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일화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대명 넘어 확대명. 자, 이재명 의원은 강훈식, 박용진 후보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난번 지방선거에 있었던 개항을 공천, 이른바 셀프 공천 관련해서 박지원 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눈 것은 맞죠. 맞지만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그동안 뭐라고 그러셨었느냐면 당이 불러서 내가 개항을 해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나도 어려운 결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뜻밖으로 이게 정치적 이중 플레이였구나. 이 여파로 전국에서 출마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우리 후보들이 아깝게 낙선하고 겨우 신승하는 경우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출마할 경우는 대선에서 지지했던 분들이 좌절을 넘어서서 투표에 더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 겁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다. 최근에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어서 항의 의원 랭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의 간극을 좁히자는 취지에 비해서 사실은 오히려 피해받고 더 간극을 멀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 플랫폼은 정책에 관한 것, 개인들의 선호에 관한 것, 정책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강연의 재미있으라고 비판을 하는 부분도 허용을 하자 이제 한 건데 그걸 욕이라는 표현을 이제 문제 삼은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을 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한 것이다. 논란이 됐었던 소위 의원 욕하는 플랫폼, 이재명 의원 측은 소통 플랫폼이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요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이재명 의원이 시민에게 욕은 범죄다라고 훈계하는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후보님 사진 하나 부탁드립니다. 범죄행위입니다. 저 아버지 마세요. 범죄행위라고 다 책임지니까 사진 마세요. 근데 싫어하는 좋아하는 욕하는 아닙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물론 이제 이재명 의원이 문제 삼았던 저 욕은 이른바 쌍욕이고 이재명 의원이 얘기했던 소통 플랫폼에서는 의원들을 향한 비판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제가 이제 박용진, 조홍천 의원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직접 봤거든요. 옆에서. 근데 비판이 아니라 쌍욕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하는 소통 플랫폼에 이 같은 쌍욕들이 다른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으로 갈 수도 있을진데 본인을 향한 욕은 범죄고 다른 의원들을 향한 욕은 그럼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이재명 의원에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상스러운 욕만 범죄가 아니고요. 모욕은 모욕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욕하면 이재명 의원 아니었겠습니까? 뭐 형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욕과 아픈 가족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 같으면은 욕하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연관을 시키니까 그런 부분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스스로 당 게시판에 이런 욕을 갖다가 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납득이 가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욕하는 거 이재명 의원님 변호사시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더해지면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는데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요즘은 잘못하면은 명예훼손죄로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그 당원들을 다 그런 그 법률적 리스크에 몰아넣으려고 하시는 것인가? 물론 이제 뭐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의원은 언론이 왜곡 보도했다라는 취지로 지난번 발언 논란 때 해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침소봉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재밌자고 얘기를 조금만 끝하면 그걸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전혀 본질과 다른 얘기들을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요새는 말하기가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해결해야 될 몫이니까 좀 이해 좀 하십시오. 과연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홍천 의원과 박용진 의원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뭐 플랫폼을 만들면 이게 없어지느냐, 이게 통제되느냐, 이게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의원 측의 그런 해명이 늘 똑같아요.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 언론 탓이다. 그리고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비판받아 마땅한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최근 들어가지고 일일 실언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상대방이 언론이 그 발언을 왜곡한다면은 저 같으면 내가 어디 그런 비밀을 줬을까라고 뒤돌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얘기해놓고 또 취지를 왜곡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동료 의원 박용진 조홍천 의원은 소위 본인이 말 잘못해놓고 맨날 남 탓한다라는 비판인 거죠.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우리 쭉 보면 그동안 정치 지도자들 보면 꼭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용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안고 가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뭐 이재명 후보 지금 같은 경우 보면 너무 내가 수용하려는 거 말고 모두가 다 남 탓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수용이 될까라는 생각에 옛날에 한동안 유명했던 많이들 외쳤던 우리 김수환 추경이 말씀하셨던 내 탓이오라는 문구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